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시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또 금년에 못다한 일들 또 신년벽두부터 힘차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막을 내리고 있는데 새해는 이 아시아가 격변의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세계의 그 미래학자들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중국, 타이완,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굉장히 지금 한반도 문제에 촉각을 다 곤두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제금융학적 시각에서 볼 것 같으면은 결국 자원은 금융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유럽이 그 하나의 유로로 단일화가 되기 전까지는 각국의 화폐를 썼지만 그래도 자기들 각 나라의 모으는 달러 아니었습니까? US 달러인데 이것을 그 당시에 유럽이 하나로 통일은 안 되었지만은 유럽의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의식을 가지고 1960년대에 유로 달러 일종의 이제 국채라고는 할 수 없죠. 유로 달러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것을 어느 목적에 썼느냐? 일종의 그 철강 산업. 그래 유럽이 이제 많이 발달한 철강 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 철강 산업 쪽으로 유럽의 모든 그 금융 전략의 목표를 이제 모아 나갔죠. 이제 주도는 프랑스, 독일이 했지만은 영국도 참여를 했지요. 했는데 오늘날 볼 것 같으면은 영국은 파운드화를 쓰면서도 유로 달러를 굉장히 많이 흡수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금융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된 국제 금융의 전사들이 많고 또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본산지 아닙니까? 그리고 유엔 산하의 갖가지 파운데이션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런던이거든요. 뭐 뱅크 스트리트나 이쪽을 보면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좀 덜하지만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래 심지어는 런던 금융계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중국어를 모르면은 힘들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움직였는데 결국 유럽이 철강 산업 쪽을 받침하면서 유로 달러채를 발행하고 성공했던 것이 오늘날 유로 그 단일 체제를 만드는 데 성공하는 동력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그 애를 많이 쓰고 또 가장 많이 힘을 기울인 것이 프랑스와 독일이지만은 그래도 오늘날 그 유로 체제의 주도권은 또 영국이 이중적인 체제로 이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볼 때는 영국의 까네르와프에 있는 그 HSBC라든지 그 런던 뱅크 스트리트 거리에 활발한 그 캐피탈 회사들 또 은행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새해에는 아시아가 살아갈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시아는 결국 우리 한국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살아갈 길이 무엇이 생각하면은 결국 금융강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 홍콩이 금융강국이 될 수 있는 그 많은 훈련이 되어 있었고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중국의 일국 이체제가 조금 정치적인 색채가 짙어지면서 국제 금융의 모멘트를 가지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만약 중국 정부가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전체 모든 국민들이 살아나갈 길은 이 국제 금융의 강화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일국 이체 속에서 정책이 좀 짙어가는 홍콩을 풀어줄 경우에는 뭐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 명약 가나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이 보면은 결국은 자원의 문제거든요. 이 일본하고 한국, 중국, 타이완 이 사이에 있는 그 해저 석유 자원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추정할 수 없는 아주 방대한 양이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통일 문제라든지 또 미국이 일본과 더불어서 일종의 그 방위 체제라든지 일종의 경제 뭐 공동 체제로 안 갑니까? 그 2차 대전 이후에 천황제를 폐하지 않고 일본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미국 국채를 유통시켰으니까 그래서 이 해저 자원의 문제 때문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새해부터. 그래서 어찌 되었든 결국은 이 자원의 문제에서 분배라든지 어떠한 힘을 가진 국가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에는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 나라들이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해저 자원 문제를 서로가 상식선에서 국가적인 양심을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아시아 경제 공동체로 가는 것입니다. 아시아 경제 공동체로. 아시아 경제 공동체로 갈 경우에는 실제로 이 전 세계에서 우리 아시아 국가들,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을 비롯해 한국을 비롯해서 타이완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가 가진 그 미국의 US 달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와 더불어 전략을 잘 세우게 되면은 아시아 달러의 출발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아시아 달러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를 금융허브로 세울 것이냐. 지금 그렇게 혹자들은 이제 홍콩, 뭐 서울, 싱가포르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 도쿄는 생각 안 합니다. 홍콩, 싱가포르, 서울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싱가포르는 그 말레이시아하고도 육로가 다 연결이 다 조바로 쪽을 통해 다 연결되고 특히 싱가포르는 뭐 제2의 중국이라 해도 가언은 아니거든요. 그럼 차라리 싱가포르 걸 금융의 허브로 삼을 경우는 중국 쪽에서 상하이를 하기를 원하겠지요. 그래서 상하이는 또 지리적으로 국제 금융의 이제 허브가 되기는 힘든데 그렇다면은 중국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치 체제의 색깔을 바꾸지 않는 한 아시아의 금융 허브는 서울이 가장 적격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보더라도 뭐 서울 아니면 부산을 하더라도 한국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금융 허브로서의 코리아의 위치를 확고했을 경우에는 평화 통일로 가는 길과 한반도의 분쟁의 위협은 사라지게 돼요. 왜냐? 한국이 서울이나 부산의 국제금융의 허브의 어떤 장을 펼쳤을 경우에는 해저 자원에 대한 전략이 중국이나 타이완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4개 국가의 이익이 합치되었기 때문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제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까지 지금 해저 석유 자원을 저렇게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제 개발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가지고 거기에 뭐 미사일 기지를 지금 세운다든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앞으로 이제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타이완, 일본, 한국 이 4개 국가의 지도자들이 좀 먼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시대에 갖고 있는 해계본이나 자신의 시대에 갖고 있는 체제의 완성보다도 이 전 세계 백성들의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국과 맞대고 있고 일본과 맞대고 있고 타이완과 맞대고 있는 해저 석유 자원의 문제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에서도 봐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원의 적절한 분배는 결국 전쟁의 동기를 막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화를 가져오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당면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자체 안으로 이제 국제 금융에 대한 안목이 넓어지고 또 정책의 입안자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뭐 국채도 유로크레스 스크린 등록을 하겠다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US 달러로 표기하는 부분이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라든지 좀 국제 금융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만이 참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자원 아닙니까? 이 해저에는 방대한 소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한번 시도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그 PPP 전사들도 많이 기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해저 석유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 해외에 있는 제 파트너들이나 이런 그 자녀들을 볼 것 같으면요, 젊은 친구들도 그 패밀리가 갖고 있는 그 드릴선이 있어요. 그 드릴선이 뭔가 하면은 해저 석유의 그 어떤 질을 탐사하는 드릴선이에요. 이제 바다에 떠가지고 바다 밑으로 자기 이제 그 드릴선이 갖고 있는 장비를 내려가지고 기름도 한번 빼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우리나라의 이 청년들에게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드릴선도 타고 지금 이 석유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곳을 한번 우리가 한번 드릴선을 타보는 것도 참 좋지요. 뭐 심지어 필리핀만 하더라도 드릴선을 타고 그 기름의 그 유맥이죠. 기름의 맥을 잡기 위해 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다니고 이게 기름이란 것이 막 석유란 것이 원유란 것이 그것도 이제 이 재산 등기처럼 등기가 다 돼요. 그 나이지리아만 하더라도 이제 뭐 저는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이 보니라이트 크루드오일을 거래하고 가면은 NNPC로부터 뭐를 받느냐? NNPC는 다 아시죠? 나이지리아 내셔널 페트리움 코퍼레이션,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 이제 회사 아닙니까?
뭐를 받느냐? 리프트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리프트가 뭐냐? 이제 석유를 한번 그 시추해 볼 수 있는, 끄집어내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허가를 받기 전에 무엇이 확보돼야 되느냐? 밭이 확보돼야 유전이. 그러면은 이제 그 NNPC에서 추정량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그 임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답에 대해 가지고 지번이 있고 뭐 이렇듯이 평수가 있고 이렇게 되듯이 다 그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겉으로는 NNPC가 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나라에 내려오는 그 부족들 아니습니까? 부족의 그 세력이 있잖아요. 그 부족의 코미티가 있어요. 위원회가. 그 부족위원회하고 이제 NNPC의 어느 부서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만나죠. 만나가지고 그 이제 유전을 그 이제 번호가 딱 있습니다. 무슨 번호, 등기 번호처럼 지번처럼 그것을 쓸 수 있는 허가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난 뒤에 NNPC가 리트 허가를 해주고 리트 허가를 이제 받게 되면은 이것을 그냥 현금을 200만 불 주고 배를 띄울 것이냐 아니면 1억 불의 리볼빙 SBLC나 1억 불의 MT760이 파울로 되는 MT799를 보내면서 브로펀드를 보내면서 이제 띄울 것이냐 이런 것이 의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유진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뭐 국가가 시추해가 기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전 하나의 기름밭 아닙니까? 기름밭을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옆에 있는 중국과 사이에 있는 일본과 사이에 있는 타이완과 사이에 있는 해저 석유 유전을 개발하는 데에 지도자들이 힘을 합친다고 같으면 이 아시아에는 평화가 깃들 수 있는 바로 첫 길이 된다. 그것이 또 아시아 달러도 갈 수 있는 길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하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번과 같이 빅스텝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득분에서 그 이자라는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가 다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전 세계에서 이 아시아가 미국의 US 달러를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 달러를 가진 아시아의 경제 공동체의 어떤 기반을 확보하고 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석유 해저 유전과 더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막는다고 하면은 우리 아시아에는 앞으로 평화가 깃들고 아시아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것이 또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의 의미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다시 뵙겠습니다.